제가 한 2달 전에 36년 된 진짜 구축 아파트를 셀프로 인테리어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공정에서 다 문제가 나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축 아파트를 셀프로 인테리어 해보겠다고 결심하신 저처럼 좀 정신 나가신 분들에게 제가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디자인과 크래프트, 건축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가는 디자이너 강진선입니다. 오늘 콘텐츠는 30년 이상 된 찐 구축 아파트 셀프로 인테리어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발코니 확장을 절대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보통 신축 아파트는 설계나 준공 단계부터 이미 확장이 다 돼서 나오죠. 그래서 발코니 확장이란 구축 아파트의 대표적인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셀프 인테리어 할 때는 절대 발코니 확장을 하지 말라고 극구 말리고 싶어요. 왜냐면 발코니 확장이란 적어도 5가지, 6가지 복합적인 공정이 치밀하고 빈틈없이 시공이 돼야 겨우 성공할까 말까 하는 복잡한 공사예요. 자, 보세요. 철거도 확장 설계에 맞게 깔끔하고 센스있게 딱 처리돼야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샤시 공사, 단열 공사, 난방 공사, 목공이나 마감 공사는 기본이고, 또 발코니 구조에 따라서 전기 공사나 상하수도 배관 공사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합적이고 복잡한 공사를 셀프 인테리어로 다 문제없이 처리하겠다?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발코니 공사 자체를 턴키로 맡아서 일괄로 해주는 업체가 있긴 한데, 그럴 거면 차라리 인테리어 공사 전체를 턴키로 맡아서 잘 처리해주는 좋은 업체를 찾는데 힘을 쏟는 게 더 낫죠. 자, 발코니 공사를 해놓고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막 바람이 들고 춥고 습기가 들고 곰팡이가 낀다. 이런 것 정도는 그냥 애교입니다. 그냥 본인이 감당하면 돼요. 재공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이웃 세대에게 피해가 갔을 때 시작합니다. 자, 이웃 세대에 우리 집 발코니 공사로 인해서 벽에 균열이 가거나, 아니 이웃집에 설치해 놓은 설비가 이제 파손이 된다거나,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특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누수에 관련된 거예요. 물이 한번 밑에 집에 쏟아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아끼고자 했던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 몇십 배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들을 정말 다 변상하고 배상해줘야 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셀프로 인테리어 할 때만큼은 적어도 발코니 확장 공사에 대한 욕심을 접으세요. 그리고 어차피 셀프 인테리어로 비용을 아끼겠다고 결심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코니 확장 비싸요. 그냥 하지 마세요. 자, 2번째 포인트. 고용량 인덕션, 고용량 에어컨 설치 절대 금지입니다. 제가 셀프로 인테리어를 진행했던 구축 아파트는 심지어 벽면에 콘센트가 110V로 박혀 있었을 만큼 굉장히 오래된 집이었어요. 메인 차단기를 교체하고 인덕션 선이랑 에어컨 선을 다 따로 뽑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자체에 허용된 가용 사용 전력 자체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예요. 저야 어차피 고용량 에어컨을 설치를 하지 않았지만, 심지어 시스템 에어컨 같이 전기를 많이 먹는 제품은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아파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해서 설치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날씨가 너무 더운 날 모든 각 방에 에어컨을 풀로 틀어놓잖아요. 차단기가 덜커덕하고 내려갑니다. 자, 차단기가 내려가면 그것도 자기가 감당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에어컨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런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자신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타인의 재산과 생명도 위협을 가하는 정말 아찔하고 심각한 문제죠. 자, 그러니까 고용량 전기 전자 제품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공사를 확실하게 하시고, 또한 가장 먼저는 관리사무소에서 충분히 자문을 구하세요. 관리사무소가 전체적인 아파트의 설계와 또 각 집마다의 그 케이스가 다 수집되어 있는 정보 창고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먼저 받으시고, 웬만하면 적당한 제품 사서 쓰시길 바랍니다. 특히 구축 아파트에서는요. 자, 3번째, 대면형 주방 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자, 구축 아파트는 보통 투베이 구조가 많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크게 2개의 분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실의 저 반대편에 구석탱이에 싱크대가 처박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웬만하면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는 그 식탁이 놓이는 공간이 화장실 앞에 있는 경우가 또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럴 때 이 중앙에 아일랜드를 놓고 그 아일랜드 쪽에 개수대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크게 L자로 꺾인 이런 주방 싱크대 그 레이아웃에서 개수대의 위치를
크게 변경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신축 아파트에서도 뭐 비슷하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 아파트가 처음 시공된 딱 그 상태에서는 싱크대 바로 밑에 하수 관로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물이 직선으로 빨리빨리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래된 구축 아파트는 이미 그 하수 관로 자체에 여러 가지 이물질, 특히 지방질들이나 각종 그 음식의 부산물들이 다 껴서 마치 동맥경화가 일어난 것처럼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하수 관로를 길게 빼고 연장을 해서 개수대의 위치, 싱크볼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물의 흐름도 더욱더 느려질 뿐만 아니라 바로 그때 냄새가 많이 나거나 배수가 안 된다거나 심지어 하수가 역류한다거나 하는 그런 현상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축 아파트에서 만약 정말로 대면형 주방 하고 싶다, 싱크볼 위치 크게 변경하고 싶다 하실 때에는 꼭 하수 관로 공사를 비용을 들여서라도 먼저 진행하시고 웬만해서는 하수 관로를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대면형 주방 하지 않으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또 대면형 주방 하시겠다고 하수 관로를 갖다 다시 설치하시면 바닥을 다 깨내는 그 큰 공사를 해야 돼요. 저는 셀프 인테리어에서는 웬만하면 큰 공사 하지 않기를 바래요. 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구라든가 소품 그런 것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좀 부족한 예산이라든가 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들을 극복해내시길 저는 권합니다. 자, 네 번째 포인트는 조종 욕조를 웬만하면 설치하지 마세요. 벽돌을 쌓아서 높이를 만들고 타일로 마감하는 조종 욕조는 공간을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만들고 분위기 있고 깔끔하게 좀 고급스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조종 욕조가 크게 유행을 하고 있죠.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 공간 자체가 화장실 공간이 좀 좁게 설계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종 욕조에 그 벽체를 쌓게 되는 그 벽돌의 두께만큼 화장실이 크게 확 좁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뭐 화장실이 좀 좁아 보여도 나는 조정 욕조의 이 깔끔한 느낌을 더 원한다. 그러면 본인이 그냥 또 감당할 문제입니다. 자, 자기가 좀 불편하거나 그런 것들은 그냥 다 스스로 커버하면 되지만 더 큰 문제는 또 이웃집에게 피해를 줬을 때예요. 방수가 과연 잘 될 것인가? 조종 욕조 만들 때 어떤 방수제를 쓰는 줄 아세요? 수영장용 방수제, 목욕탕용 방수제까지도 씁니다. 그만큼 이 조종 욕조란 시멘트와 벽돌로 몸통을 만들고 거기를 사이가 드문드문 띄어진 타일을 붙여서 마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얼기설기 짜진 그런 바구니를 얇은 페인트 한 겹으로 막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일 틈새로 스며든 물을 이 방수층이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큰 문제 생기는 겁니다. 바로 위에서 물이 새잖아요? 그럼 바로 밑에만 새는 게 아니라 막 옆으로 다 흘러가요. 뭐 귀중품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는 그런 드레스룸 이런 곳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면 누수나 방수에 대한 공사만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도 변상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도 자기가 평생 셀프 인테리어를 몇 번이나 해보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디테일까지 다 잡아서 막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조정 욕조를 끝내 한다?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차라리 그냥 욕조를 없애시고 뭐 조적 파티션 정도 세워서 좀 그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 정도까지만 욕심을 절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인데요. 셀프 철거 절대 금지. 절대 셀프로 철거 금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셀프 절대 철거 금지. 제가 너무 된통 당해서 그래요. 제가 철거 때문에 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철거를 거의 2번 정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셀프 인테리어 할 때 이 셀프라는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워요. 그래서 자기가 장갑을 끼고 직접 어떤 공정에든 참여를 해서 그 부분만큼은 인건비든 뭐든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접니다. 이 철거는 뭘 전문적으로 만들어서 붙이는 공정이 아니라 그냥 뜯어내서 버리는 공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철거를 되게 만만하게 보세요. 그런데 모든 인테리어 가장 기초 공정이자 시작은 철거 공정입니다. 철거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그 중에서도 구축 아파트 철거, 이것은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구축 아파트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시한폭탄입니다. 건드리는 곳곳이 다 무너질 것이고 손대는 곳곳이 다 뻥뻥하고 터질 거예요. 그 천장 몰딩을 좀 제거해 보려고 몰딩을 잡아 뜯었다가 천장이 통째로 무너지는 바람에 정말 크게 다칠 뻔했어요. 정말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벽지를 좀 뜯으려고 벽지를 갖다 쭉 뜯었더니 막 벽돌이 무너져요. 막 벽이 막 시멘트가 뜯겨져 나오고 뭐 수도꼭지를 뽑으려고 이렇게 뽑았더니 이 배관이 터져가지고 벽을 다 까내고 파이프를 새로 다 시공을 했습니다. 철거는 꼭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철거 업체에 철거를 맡기실 때 한 가지 요령이 있는데 먼저
전체 인테리어 공정에 맞게 전문 업체, 전문가들을 다 섭외해 놓으실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철거에 대한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자신의 공정에 맞게 본인들이 직접 철거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철거를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자신들의 공정에 맞게 철거 업체에 이렇게 요청해 주세요 하고 철거 요청 사항을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전달해 주시는 그 요청 사항만 철거 업체에 제대로 전달이 돼도 후속 공정에 문제가 없도록 철거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철거 요청 사항을 잘 받아주는 업체야말로 좋은 철거 업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드린 이 5가지들은 전부 다 제가 직접 시도했다가 된통 실패를 겪은 내용들이고요.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이 셀프 인테리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해서 진짜로 셀프로 했었거든요. 전문가를 섭외하지도 않고 직접 제가 몸빵으로 다 시공도 하고 철거도 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중간에 문제가 크게 생겨서 SOS를 쳐서 전문가분들을 또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셀프 인테리어라는 게 멋있고 폼나 보여도 구축 아파트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겠다고 해도 저처럼 멋대로 막 바로 시작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전문가와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셀프 인테리어를 도와주시는 그런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은 자신들의 경험도 댓글로 한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셀프 인테리어 실패자 디자이너 강진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